첫 번째는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 릴레이션 무결성입니다. 흔히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이 있고 릴레이션 무결성이 있어요. 데이터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개참 속삭이라고 하죠. 데이터 무결성과 잠시만요. 있나 없나? 없네요. 일단은 데이터의 무결성이 있고 릴레이션 무결성이 있어요. 릴레이션. 데이터는 각각 데이터가 저장되는 필드, 컬럼에 대한 속성들에 대한 정의하는 거예요. 얘가 잘 들어갔는지, 값 하나하나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릴레이션 말 그대로 테이블에 대한 관계를 나타낼 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개참 속삭키, 속성, 사용자, 키 이렇게 그 무결성을 주면 데이터가 일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정확성을 유지해서 잘 저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 무결성인 거고, 릴레이션 무결성은 테이블 관점에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 흔히 말하는 상과 집주 득지인가? 네, 상과 집주 득지, 상태, 조건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테이블에 저장을 하면 테이블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돼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게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이 135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두 분만 외우면 되니까. DB는 암기예요, 암기. 그리고 웬만하면 DB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DB는 개나 소나 다 개발자야, 진짜. 개나 소나 다 개발자야. DB를 너무 잘 알아, 진짜. DB 잘못 들어갔다간 진짜 확 미끄러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당했는데, DB는 정말 쉽게 키워드 발라서 쓸 수 있는 것들, 두음 발라서 쓸 수 있는 거 쓰고,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들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DB는 꼭 이런, 사실 릴레이션 무결성 같은 거 들어갈 만하죠. 상관집 즉지만 알면 되니까. 릴레이션 무결성. 테이블 간의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다, 제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상태 같은 경우는 특정 상태, 어떤 특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것도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여기 뭐 0이 예를 들어 은행 잔고야. 은행 잔고는 0 이상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상태를 만드는 거. 각각 상태, 과도한 제약, 과도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변화, 예를 들어서 저장이 기존에 내 월급을 저장했는데 내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쳤는데 100만 원이 500만 원 됐어. 갑자기 이렇게 월급이 확 뛸 수는 없다. 이전 값과 새로운 값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20%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제약한다는 게 과도 제약, 집합 제약, 추출 제약 이런 것들 다 각각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장될 때 어떤 규칙과 제약을 두면서 잘 저장한다. 내용은 몰라도 돼, 사실. 이거 말했잖아. 이거 채점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 상태 제약, 특정한 값에 특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과도 제약,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아까 전에 있던 이전 월급 상태, 다른 월급 상태로 변환 과정을 적용하는 규정. 이런 내용들을 채점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키워드만 두분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선수가 되면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상과 집투 즉지가 있다. 끝입니다. 두 분만 외워두시고 마지막에 한다고 하면 뭐 산단락을 쓴다고 하면 뭐 릴레이션 썼으니까 데이터 무게성 쓰면 되겠죠. 가장 쉬운 거 데이터 쉽게 쓰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BPR과 PI. BPR은 가끔 나와요. BPR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죠? 용어가 나와.
언니가 제일 잘할 텐데, BPR. ISP. ISP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PR이죠. ISP 전체 싹 다 갈아엎어라. 너네 쓸데없는 프로세스나 이런 기득권 다 그런 거 말고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로 재설계해서 다시 만들어. ISP. ISP에서 나오는 게 BPR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BPR과 PI에 대해서 IT 경영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토픽이긴 하고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둘 다 똑같이 프로세스 개선은 똑같은데 BPR은 그냥 싹 다 바꾸는 빅뱅으로 싹 다 갈아엎은 게 BPR. PI는 그냥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P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PR 싹 다 바꾼다. 뭘 싹 다 바꾸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IDC 온프레미스를 클라우드로 바꾼다. 또는 우리가 흔히 결제할 때 종이로 결제했는데 이거를 전자결제로 바꾼다. 완전 싹 다 갈아엎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완전 새롭게 원타임으로 싹 다 재설계해서 바꾸는 게 BPR. 그리고 PI는 조금 그냥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프로세스 개선. 정의를 한번 보면 BPR 같은 경우는 원타임 체인지. 한 번에 싹 다 바꾸는 거. 그리고 재설계. 그리고 PI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표에는 이런 싹 다 바꾸는 거 조금씩 바꾸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이런 건 쓰지 마시고 이런 어떻게 씁니까? 여기는 제로 베이스 좋죠. 제로 베이스 흔히 말하는 여기는 제로 베이스 또는 급진적 위에 있던 원타임 체인지 원타임 이런 내용. PI는 점차적 반복적 점진적 진화 조금씩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서는 클라우드에 보면 있어요. 우리 클라우드. 네, 마이박스. 네,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고 쉴 거니까. 급진적, 반복적. 그래서 이거는 싹 다 갈아엎다,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꼭 작성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BPR이나 PI가 다 프로세스 마이닝 이 두 가지가 프로세스 마이닝이니까 3달러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마이닝 아니면은 그 BPR로 인해서 여기 확장해서 ISP까지 확장을 해도 저는 ISP 괜찮죠. ISP까지 확장을 해도 3달러는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 종속성입니다. 함수 종속성은 그냥 우리가 아는 두부 이결 다조 이거 쓰면 되겠죠. 이거 쓰면 되고요. 쭉 쓰면 됩니다. 종속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속성이 다른 속성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는 관계다. 보통 종속성이라고 하면 보통 X, Y 이렇게 얘기하죠. X와 Y 그리고 X가 Y를 결정한다. 보통 X, Y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여기는 뭐 이름이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고 이거 종류를 알려면 여기 있는 부분함수 종속성, 이행함수 종속성, 결정함수 종속성 플러스 또 우리 암스트롱 공리 있죠. 암스트롱 공리. 예전에 모의고사 채점을 한번 하러 갔는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일 거예요. 암스트롱 공리 나왔을 때 암스트롱 공리를 달 착륙 1호 암스트롱을 썼었어요. 그래서 개념도에 우주선과 이렇게 우주선과 모자를 쓴 이걸 쓴 졸라맨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기본반 유성기수사가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키 스트레칭 못 들었어요? 들었죠 이거는. 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키 스트레칭은 해시 함수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를 좀 늘려서 보안을 좀 강화하자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키 스트레칭
키를 크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하면 키가 큰다. 그 개념도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아침 9시, 아침 10시, 뭐 11시, 9시 10분, 20분, 30분. 만세를 한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다. 뭐 그리고 뭘 한다. 그래서 그 간글에는 뭐라고 했냐면 논문에는 스트레칭과 함께 우유를 먹으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함이라고 강글에 써있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메일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뭐 궁금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공유를 기사들한테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 혹시 궁금하면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키 스트레칭. 찾고 싶네. 아, 기본 점수는 아니 3점 점수죠. 3점. 3점 줘요. 근데 이건 너무 웃기는 거고. 웃기려고 개그하는 거니까 실제 점수에 3점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소설을 써야 되니까 소설을 좀 그럴듯하게 쓰는 게 좋아서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썼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합격을 했는지 합격을 못했는지. 암스트롱 공리와 키 스트렝스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각 두 분이 어디에 생존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암스트롱 공리까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 종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그 정규화할 때 쓰는 거죠. 정규화할 때 일단 종속성은 한 속성의 값이 다른 속성의 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정규화할 때 사용하는데 그래서 정규화를 사용할 때 이렇게 아마 정규화를 설명하는 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A, B, C, D, E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 키가 A, B 두 개라고 했을 때 보통 부분함수 종속성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첫 번째가 도메인 뭐죠? 도메인 중복인가? 뭐야? 도메인 뭐야? 나도 도밖에 모르겠어. 도부 이행 결정전 알겠는 부분함수 종수는 알겠는 도메인 뭐지? 도메인 뭐지? 아무튼 도메인이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도메인을 없애자. 그렇게 그거 의미는 그건데 명확한 도메인 뭔데요? 뭡니다. 어쨌든 도메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미지 우리 귀찮을 때 개발할 때 귀찮을 때 보통 이미지 저장할 때는 막 게시판 첨부 파일 만들 때 아이디 뭐 UID 그리고 파일 네임 예를 들어 파일 네임이고 뭐 이렇게 쓰면 여기에 1번이고 파일 네임 JPG 2번 JP 3번 뭐 2번 아니다 하나 더 있어야겠네. 여기 그 1번에 대한 그 게시판 1번에 대한 이미지 게시판 2번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싹 다 이런 식으로 만들죠. 뭐 UID 쓰고 네임 아니 이미지 1,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 왜냐하면 이거 중복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하나만 있으면 여기 2번, 3번, 4번 보통 컬럼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막 그렇게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2번부터 20번까지는 다 비어 있으니까 사실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잘라서 세로로 해야 된다. 이게 도메인 어쩌고 저쩌고고요. 그 두 번째부터는 이제 부분함수 족속성. 이게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라서 두 개로 A, B가 C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B 중에서 하나가 B를 하나 B가 C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정규와 부분함수 종속성이죠. 부분함수 종속성.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잘라야 된다. 테이블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이해함수 종속성.
실제 얘는 결정자잖아요. 두 개는 결정자인데, 결정자가 아닌 놈이 다른 놈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D가 결정자가 아닌데 E를 결정할 때 이거를 3 정규화, 그래서 이행 함수 종속성이다. 그래서 이것도 얘를 테이블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행 함수 종속성. 다음은 이 결정자 함수 종속성. 결정자가 아닌 놈이 결정자가 아닌 놈이 이 프라이머리 키를 결정한다. 반대로 얘가 얘를 결정한다. 반대로. 이거를 결정자, 이건 BCNF죠. BCNF. 결정자 함수 종속성. 그래서 이것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4정규 같은 경우에는 다치 종속자, 다치 같은 경우에는 한 놈이 두 개 이상을 결정할 때 다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한 놈이 두 개 이상을 결정할 때. 만약에 결정자는 상관없고 뭐냐 B가 C를 결정하고 D를 결정한다. 보통 이럴 때 쓰는 용어가 X가 Y라고 할 때 X의 화살표 하나 더 거요. 이렇게 덮고 이게 다치 종속자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은 뭐 알아두셔도 되고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도부 이결 다조라고 있고 3단락 같은 경우에는 암스트롱 공리에 대한 내용까지 작성을 하면 되겠죠. 암스트롱 공리. 여기 있네요. 제부의 분합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자들은 딱 보면 얘를 이름하고 만약에 이름, 사원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얘하고 잘라야 돼. 얘하고 잘라야 돼. 테이블 분리해야 돼라고 하는 거 다 누구나 봐도 알아요. 한번 개발했던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X가 Y를 결정하고 이 Y가 또 그 G를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X가 Y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암스트롱 공리 원칙까지 알고 계셔야 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 암스트롱 공리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4번.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이것도 고전 문제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흔히 말하는 우리가 OLTP나 데이터 마트 그렇게 ER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가공된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나 AI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데이터를 싹 다 밀어놓고 필요할 때 내가 쓴다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공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얘는 저장 후 선저장 후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 가공 선 가공이고요. 아니 선 가공 저장 그래서 그러면 어느 DB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가공해서 저장한다고 하면 스키마는 정해져 있겠죠. 그 데이터가 뭐 문자열인지 숫자열인지 다 숫자인지 다 스키마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비정형 데이터 기준으로 뭐 이미지든 영상이든 음성이든 싹 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 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장될 때는 스키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키마가 생긴다. 그래서 read on, write 할 때 스키마가 on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데이터 웨어 둘 다 저장소예요. 둘 다 저장소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형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는 스키마 없다. 스키마 없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레이크는. 왜냐하면 비교 형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얘랑 좀 차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는 스키마가 없이 원천 데이터 이 두 가지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키마 없이 데이터를 그냥 싹 다 그대로 원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그냥 저장한다. 그리고 스키마 또 중요한 건 스키마. 이거는 가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스키마 on write 쓸 때 저장할 때 스키마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는 활용할 때 아까 전에 스키마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read 할 때 read on 스키마 on read 꼭 이거는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심플하죠. 프리 프로세싱 전 처리,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 뭐 이 정도로 비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전에 뭐 사용자도 있어요. 사용자는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누가 사용하느냐? 그 잘 저장이 된 가공 선처리를 잘 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비즈니스 분석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놈은 이걸 갖다가 다시 후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처리도 해야 되고 뭐 스키마도 새롭게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된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알고 있어라. 그런 느낌. 저장할 때 뭔가 가공한다 아니면 쓸 때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오늘 문제는 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본에 조금 키워드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SQL. 보통은 시험 마지막 때쯤 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NoSQL 진짜 중요해요. NoSQL. NoSQL이 진짜 중요한데 NoSQL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토픽 중에 하나로 변해있고 NoSQL은 나중에 또 시험 막바지엔 또 항상 내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NoSQL 또 하나가 있어요. 포렌식. 포렌식은 항상 시험 마지막에 한 번씩은 내요. 한 번씩. 그래서 NoSQL 보통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 유형, 하나 더 보죠. 패턴. 이렇게 되어 있죠. 유형은 키컬다그 그리고 패턴은 디아스 인컴 이렇게 둠으로 외우시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키워드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카페에 검색해 보시면 1키트에다가 다 사람들이 그 둠이랑 써놓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둠 보시면 조금 더 그 둠을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둠 만드실 필요 없이요. 다음에 SQL. 뭐 NoSQL도 있고 SQL도 있고 NewSQL 예전엔 NewSQL도 많이 내긴 했는데 NewSQL도 있고 지금 SQL 이게 116회 한번 나왔습니다. 116회에 SQL이라고 나왔는데 와 참 쓸게 그때 저도 이 시험을 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첫 시험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지? 근데 그 SQL 같은 경우는 딱 구분 지어 있는 게 딱 이겁니다. 그 DDL DML, DCL 크게 세 꼭지로 나누고 DD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구조, 그 큰 테이블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레이트, 알트, 드롭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관점으로 이거 큰 DDL 안에 관련된 명령어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DL 다음에는 DML 트렁켓도 있네요. 이건 트렁켓은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 내용만 삭제하는 사실 이거는 개발을 하신 분들만 들어가시지 그 외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개발하신 분들이 이 트렁켓이나 아니면은 드랍의 차이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딜리트의 차이 참 애매해요. 참 설명하기도 애매한데 다음은 DML. DML은 실제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업데이트,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는 셀렉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DCL. DCL은 그 데이터가 잘 저장돼
잘 저장될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데이터 무결성 또는 아까 했었던 릴레이션 무결성처럼 데이터가 일관성이랑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저장될 수 있는 또는 커밋, 롤백 이런 것들을 주로 그 DCA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나왔던 여기에 그 아마 작성하신 분들 여기 있네요. SQL 이것도 있습니다. SQL2 이게 92년도에 나왔다고 해서 90이고 SQL 99는 99년도에 나온 사실 SQL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SQL 2003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92년도에 나온 SQL2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위해서 만든 표준이 SQL2고요. 빡빡이 주고요. 광경2고 그리고 SQL3 이거는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03년도에 그 표준화에서 나온 거는 얘는 XML을 지원하거나 분석을까지 가능한 건데 근데 하지만 보통 SQL은 현재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SQL 쓰면 SQL2 또는 SQL92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글 정도에 아니면 간글이나 리듬은 근데 하지만 99나 2003도 있다. 99는 객체 지향 관점으로 그리고 2003은 XML 관점으로 SQL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표준화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뭐 3단락을 쓰면 쓸 게 많죠. 아까 했던 NoSQL 써도 되고 NewSQL 써도 되고 아니면 SQL 쿼리에 대한 내용을 써도 되고 쓸 게 엄청 많습니다. 실제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 생각되면 개발자는 쿼리 써야죠. 개발자는 뭐 셀렉트 쿼리 아니면 조인 같은 거 조인 AP 조인 해가지고 그런 어이구 박희수 박희수가 누굴까요? 박희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단락에는 저는 쿼리 쓸 거예요. 쿼리 근데 쿼리가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NewSQL이나 NoSQL 작성하시면 되겠죠. 다음 AHP AHP는 아직 문제는 안 나왔는데 IT 경영 쪽에는 문제를 짜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결정 기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나오는 게 AHP. 의사결정, 그래.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성능과 성능과 안정성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얘네들을 조금 계층화돼서 막 계층화해서 이렇게 그룹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뽑을 때 A와 B, 성능과 B 얘를 두 개에서 둘이 뭐가 좋은지 흔히 말하는 쌍대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뽑는다. 우선순위. 이게 끝입니다. 계층화하고 쌍대 비교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뽑는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는 쌍대 비교할 때는 이게 뭔가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하는 것들을 정말 잘 비교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CR 지수가 있는데 CR 지수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 볼게요. 복잡한 의사결정을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 기법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자율주행을 만드는데 성능이 중요한지 품질이 중요한지 둘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문제를 계층 구조, 하이라키 구조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계층 내에서 쌍대 비교, 품질이냐 뭐냐 비교를 한 다음에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의사결정을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아까 있었던 계층 쌍대 비교 우선순위. 아까 어떤 일관성 검사가 컨시스턴스 체크인데 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뒤에 보면 일관성 검사할 때 보통 CR 지수라고 하는데 CR 지수가 보통 0.1 이하일 때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글 정도에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계층 만들고 쌍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쌍대 비교 우선 부분적인 의사 먼저 우선순위 결정한 다음에 일관성 검사 CR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검사한다. 그래서 어떤 게 품질이 우선하냐 아니면은 품질과 성능이 중요하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뽑아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 AHP니까 사실 내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쓰면 돼요. 키워드 중심. 그리고 이거는 개념도를 써야 되나요? 구성도를 써나요?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개념도랑 구성도를 쓸 때 쓸 게 없으면 절차 써라. 딱 그렇게 말합니다. 쓸 게 없을 때는 절차 써라. 그래서 이건 쓸 게 없기 때문에 절차를 쓰면 됩니다. AHP 분석 절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은 7번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할 때 흔히 레그나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개발할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쓴다고 하기 때문에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좀 핫하긴 하죠. 흔히 벡터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 펜으로 보시면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고 저장한 다음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색. 예를 들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한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나는 이미지 같은 특히 그 우리 일반적인 RDBS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에서 라이크나 아니면은 이퀄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셀렉트에서 검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짜로 넣어서 근데 인베딩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면 사실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유사한 게 어떤 이미지인지 내가 고양이를 넣었는데 이 고양이와 어떤 고양이가 유사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베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고양이를 업로드하면 고양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벡터 베이스다. 근데 그거를 바로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인베딩해서 저장한다. 흔히 여기 보시면 아마 좀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고양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양이 데이터가 있으면 고양이 데이터를 딥에 넣어야 되니까 딥에 넣어야 때문에 인베딩을 하죠. 인베딩을 할 때 보통 제일 많이 써 워드 투백 뒤에 있는 워드 투백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베딩에서 보통 인덱싱도 하고 뭐 탐색도 하는데 보통 이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 통으로 해서 보통 인덱싱이나 탐색으로 같이 묶는 게 보통 ANN 우리 ANN으로 개별 토픽으로도 알고 있죠. 그래서 ANN 안에는 HN SW 또 PQ IVF LSH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덱싱하거나 탐색 실제 이게 그 HNSF 얘도 인베딩도 하고 탐색도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크게 인덱싱도 하고 탐색도 한다. 실제 우리가 ANN을 공부를 할 때는 인덱싱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사한 이미지 근사치의 이미지를 탐색한다고 배웠는데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인덱싱도 하고 탐색도 하고 유사한 이미지도 찾고 그리고 나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이게 진짜 얼마나 유사한지 진짜 유사도 검사를 해야죠. 이거는 탐색이냐 탐색. 유사한 걸 찾은 거고 그러면 이제 진짜 얼마나 유사한가 계산하는 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이게 이 이미지가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하고 가장 비슷하네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어떻게 보면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베딩, 인덱싱, 그리고 유사 알고리즘. 이렇게 딱 넣어 두시고,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이제, 벡터 임베딩을 통해 수치화한 반정형, 이런 아까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사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임베딩 벡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임베딩 하는 것들, 만약에 처음에 임베딩 하는 것들은, 워드2백, 스키그램, 15, 그리고 인덱싱하거나 탐색할 때는 여기 ANN 기반으로 SN, HNSF, PQ, IVF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찾은 놈들이 얼마만큼 유사도가 있는지를 계산할 때 유사도, 코사인과 유클리드한 거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전체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어머니. 됐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실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이런 게 있다. 중요하죠. 이거는 딱 이제 키워드, 그러니까 3달랑 용인 거니까. 딱, 나 이 정도도 알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DRAAS. 나는 재해 복구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재해 복구를. 빨간 걸로 보시면 기업의 물리적 가상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에 복제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이다. 장애 발생 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해 복구 시스템을 재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나의 시스템을 물리적인 서버를 클라우드에 옮겨 놓은 다음에 문제 발생 시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보면은 뭐 RTO, 여기서는 구성 요소에는 RTO, RPO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추가로는 페일오버랑 페일백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페일오버랑 페일백. 왜냐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IDS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장애가 났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돌렸다가 이게 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인이 IDC고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다음은 만약에 그 장애가 다 처리가 되면 다시 주도권을 메인 클라우드에서 IDC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failback, BACK. 원래 시스템의 문제가 IDC의 원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메인 시스템 운영권을 가져오는 게 failback이고, 그리고 IDC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운되었을 때, 여기 클라우드에 대기 중인 복제 시스템이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failover와 failback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failover, failback 그리고 RTO 이 정도 또는 복제, 스냅샷. 사실 키워드 쓸만한 건 많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그 리플리케이션 복제하는 것들. 복제 또는 스냅샷 이 정도 키워드로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유형은 유형은 아니야. 네, 만든 거예요. 유형은 만든 겁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재복구한다는 거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RTO, RPO가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가 재복구할 때는. 그리고 클라우드로 하니까 실제 서버가 얼마만큼 빨리 이전되고 다시 복구되는지까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ITSM.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ITSM. 흔히 말하는 ITSM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좋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한다. 그래야죠, 당연히. 뭐 업체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서비스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부분에 고객의 서비스를 어느 부분에 제공할 거야? 어느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이때 쓰는 게 인조기프죠. 인조기프. 인력, 조직, 기업, 프로세스. 어디에 집중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인조기프 관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근데 알았어. 인조기프에 넣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얘네한테 서비스를 좋게 만들 건데 무슨 뭘로? 이때는 표준으로.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표준들. 네. 여기 있는 표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그 고객의 인조 기프를 관리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조 기프도 써야 되고 여기는 ITIL, IS 2만, 뭐 SLM, 코빗 이런 것들까지 다 써줘야겠죠. 정말 기본 토픽의 기본 토픽이죠. 기본의 기본. 네,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10번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 독립성도 뭐 외계는 맞나요? 외계네. 근데 독립성 같은 경우는 왜 독립성이 필요하냐? 구조가 변경되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독립성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시 스파크 3계층, 3레이어 이렇게 많이 쓰죠. 안시 스파크 3계층. 이게 독립성이랑 안시 스파크 3계층이 동일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동일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찾아봤는데 예전에 보니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독립성의 계층이 나눠지니까 그 계층을 구성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때 고민한 게 그러면 얘 3계층이면 만약에 안시스파크 3계층이면 외계인에만 쓰면 되는 건가?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른 놈이기는 하나 우리는 그냥 같은 놈으로 알고 있었죠. 그냥 만약에 안시스파크 3계층이 나오면 독립성이나 쓰고 그리고 뭐 간글이나 그런 데서는 독립성이나 내용도 언급해주고 만약에 독립성 내용 쓰면 그 리드문이나 간글에 안시스파크 3계층도 같이 써주고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따지고 보면 살짝 다른 놈이긴 한데 같은 놈이다 보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앱을 개발했어. 근데 여기 뒤에 백단 돌아가요. 백단 돌아가는데 여기서 막 만약 MySQL인데 야 MySQL 너무 오픈 소스라서 별로야. 이거 DB 바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라클로 바꿨어요. 오라클로 바꿨는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장애가 생겼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왜 필요하냐면 얘를 바꾸어도 얘가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인덱스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바꿔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바꿔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영향이 최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구성되어서 DB의 논리적 구조나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이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화되는 성질. 그리고 이게 조금 이게 저는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게 있어요. 뭐냐면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외계내는 있어야 돼. 외계내. 외계내는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은 어디가 들어가 있지? 아니 외계내는 다 여기 있다. 외계내는 여기 오케이 3계층은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독립성이 돼야 되잖아요. 독립성. 그렇죠? 만약에 개념 개념 단계에서 개념 스키마가 바뀌었을 때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계층이니까. 반대로 내부에 있는 저장하는 이게 바뀌어도 실제 개념 단계 개념 스키마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어차피 독립성이니까 얘가 바뀌어도 얘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얘가 바뀌어도 얘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여기에는 사상 그래서 사상이 들어가고 논리사상, 물리사상이 들어가는데 논리사상이 물리사상. 그러면 독립성은 뭐지? 그래서 찾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이 뒤에 있는 여기에 붙여놓은 데 있는데 이게 좀 여기가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사상이 독립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상. 여기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여기 아까 전에 왜 얘기내잖아요. 개념적 단계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외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얘 논리적 그 데이터 독립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내부가 바뀌었을 때 개념이 영향을 최소화가 되는 게 여기 있는 물리적 독립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물리적 데이터 그 독립성이고 여기에 있는 논리적 사상 그리고 물리적 사상.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립성 괄호하고 사상 이렇게 적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최적화된 답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위에 해설지도 보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이고 계층이니까 외계내가 있는데 잠시만요. 독립성의 유형이 논리적, 물리적 그리고 사상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그러면 그 독립성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상 이퀄 독립성이다. 논리 사상 이퀄 논리 독립성. 물리 사상 이퀄 물리 독립성. 이게 그림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작성이 되면 여기 괄호하고 사상. 괄호하고 사상. 이렇게 하면 아마 빠짐없는 채점할 때 오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3단락은 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이거 여기 있는 거. 뭐 데이터 무결성 쓰면 뭐 독립성 무결성 그런 거 쓰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거는 기본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이제 이제 곧 발표하죠. 유엔에서 2년마다 전자정부 서비스, 흔히 전자정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공공에서 만든 홈페이지를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그 유엔에서 너네가 각 국가 내 전자정부 서비스가 얼마나 성과와 운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너네 그 얼마만큼 전자정부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전자정부 이걸 보겠죠.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입니다. 온라인 참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그래서 각각 발표를 해요. 둘 다 조사를 하긴 하거든요. 둘 다 그 유엔에서 각 국가마다 얼마만큼 전자정부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개념을 보시면 유엔이 주관해서 2002년부터 매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 여건과 참여 결정하여 국가별로 발표하는 제도다. 너네 얼마만큼 잘하고 있어? 라고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024년도에 전자정부 발전 지수가
상위 10개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4위가 되는 거죠. 4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발전 지수네. 발전 지수 말고 온라인 참여 지수 있어요. 참여 지수. 온라인 참여 지수. 그리고 만약에 전자정부 오케이. 만약에 전자정부 평가 지수다.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 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여기에 전자정부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 각각 3개씩 있어요. 3개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써줘야 되고 각각 발표를 해. 아까 발표한 것처럼 전자정부 발전 지수도 아까 4등이었던 것처럼 온라인 참여 지수도 독립적으로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 몇 등인지 발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은 전자정부 발전 지수를 많이 평가를 해요. 중요하다고 뭐 흔히 말하는 EDGI인가? EDG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전자정부 발전 지수라고 해서 보통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정부 발전 지수가 나오면 이것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자정부 평가 지수라고 하면 발전 지수와 온라인 참여 지수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발전 지수하고 온라인 지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좀 헷갈려요. 유엔에서 전자정부 평가하는데 평가 지수는 두 가지가 있다. 발전 지수하고 온라인 참여 지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 발전 지수에는 뭐가 있냐? 온라인 발전 지수에는 온통이라고 해서 온라인 서비스 지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능력. 특히 흔히 말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통신 기반 지수. 이거는 인프라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이런 숫자를 말합니다. 통신 기반 지수는 온통인. 인은 인적 자본수. 인적 자본수는 지적 능력.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 흔히 말하는 취약률, 문맹률.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일반적인 지적 능력. 그래서 온통인. 온라인 서비스 지수, 통신 기반 지수, 그리고 인적 자본 지수. 이게 전자정부 발전 지수예요. 만약에 전자정부 발전 지수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전자정부 평가 지수가 나오는 거면 여기 있는 두 가지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 지금 3개 말했죠? 3개 말했고 다음 두 번째는 온라인 참여 지수입니다. 온라인 참여 지수는 온라인 정보 얼마만큼 제공하고 있는지 참여, 정책 결정.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다시. 유엔에서 전자정보를 얼마만큼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전자정보 평가 지수 얼마만큼 잘하고 있어? 오케이. 2개 해볼게. 2개는 여기에는 전자정보 발전 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참여 지수가 있어. 그리고 발전 지수에는 첫 번째로는 온통인. 뭐죠? 온라인 서비스. 통신 기반. 인은 인프라 인적 자본. 그리고 온라인 참여는 여기는 온라인 정보 제공 또 뭐죠? 온라인 정책 그리고 온라인 결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 건 발전 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 2번 나왔는데 2번 다 발전 지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가 지수 평가를 할 때 발전 지수도 평가를 하고 온라인 참여 지수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등수 아까 등수를 매기는 거고 아까 이거는 아까 우리나라 2024년도에 4등을 했었고 얘는 아직 내가 확인 못했는데 얘도 등수를 매기는 거고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발전 지수와 참여 지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발전 지수 우리 EDGI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다.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엔은 2020년도부터 2년마다 하고 홀수년도에 잘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조사해요.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짝수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2020 보통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 9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간글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2022년도, 2024년도에도 9월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숫자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EDGI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 OSI가 온라인 서비스 지수고 TII가 통신 기반 지수고 HCI가 휴먼 인적 자본 지수 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식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토픽이기도 하고 또 이게 2026년도니까 아마 발표가 또 곧 나올 거라서 이게 2번 나왔거든요. 2번 나왔는데 또 2026년도가 되는 거라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션 경로 아이솔레이션 레벨 4단계 아이솔레이션 레벨.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일단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트랜지션이 여러 개가 실행되었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래서 3단락은 이 그림이 제일 좋아요. 3단락은 이 그림. 흔히 이 수준 여기가 가장 수준이 낮잖아요. 격리 수준이 가장 낮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더티리드가 발생한다. 더티리드 발생하고 리드 컴프 마지막에 시리얼라이즈드 여기서는 고르성 수준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 그림은 4단락에서 3단락에 넣으시고 그리고 2단락 같은 경우는 2단락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아이솔레이션의 정의 2줄 쓰고 2 아이솔레이션 레벨 개념도 설명. 여기는 리드 언커미티드 리드 커미티드 한 다음에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림을 비슷하게 똑같이 이해하고 막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선수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그리셔야지. 근데 지금 뉴비들은 뭔가 비슷하게 그냥 앞에 것만 맞으면 돼. 앞에 것만 맞고 뒤거는 대충 뭐 그렇겠지 뭐.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되고 중간에 커밋이 되고 읽었는지 커밋이 안 되고 읽었는지 반복해서 읽었는지 이거를 사실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트랜지션 1이 어떻게 되고 트랜지션 2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템플릿이 중요하다. 이런 템플릿의 3단락에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면 가장 완벽한 답안지가 됩니다. 완벽한 답안지. 이거보단 좋을 수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네. 딱 이 정도만 그리시면 돼.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복잡해요. 이제 이것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더 그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더. 더 간단하게 그려도 돼요. 더 간단하게. 이해하지 않고 쓰세요. 다음 마지막은 MEC인데 MEC는 그림이 제일 중요하죠. 그림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있는 중복 없고 누락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시험에 125회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MEC하고 LISS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MES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끔 한다. 꼭 이거는 기본적인 토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MEC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거는 쓸 게 없어 진짜.
쓸 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MEC를 하기 위해서 7S와 5 Force 그리고 PDCA, CPN을 썼는데 이렇게 써도 사실 영향 크게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쓸 게 없거든. 이거 하나밖에 쓸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리고 ME와 CE 서로 중복 없이 누락될 것이 없이 딱 이거 두 개, 이 그림과 이거 두 개 용어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다 1페이지를 채울 게 진짜 없어요. 이거 특히나 없습니다. 그래서 MC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방법론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만약에 강글에 그 중복되지 뭐 예를 들어서 MEC 하기 위해서는 7S와 5 Force와 같은 방법론이 필요함이라고 간글에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단락에다가 이렇게 쭉 하나씩 하나 써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더 이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 2교시인데요. 2교시는 그럼 한 문제만 하고 갈게요. 한 문제만 하고 쉴게요. 한 문제만 지금 시간이 4시 46분인데 한 문제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게 1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1번 해시입니다. 해싱 용어가 좀 어렵긴 하죠. 먼저 해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어떤 값이 있습니다. 값이 지금 AAA라는 값이 있어요. AA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나는 그 해시를 돌려서 그 고정된 일방향의 값을 가지고 싶어. 예를 들어서 1101이라는 그 고정된 길이의 짧은 그 값을 가지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값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돌려서 나온 값을 얘를 해시 값이라고 하면 해시 값. 해시 값이 당연히 해시 값이고 이 해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통 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있던 1번 1101이 예를 들어 AAA다. 뭐 1102가 BBBB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해시 테이블인 거고 해시 테이블에는 각각 하나하나를 보통 슬롯이라고 하고 이거를 좀 뭉뚱그려서 하나 행 레코드 이런 것들을 보통 버켓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 안에는 슬롯과 버켓이라는 용어를 써요. 슬롯이나 버켓.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냥 슬롯은 하나의 영역을 슬롯이라고 하고 버켓은 하나의 특정 영역을 버켓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해시 값도 만들었고 그러면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는 그러면 해시 함수가 들어가죠. 해시 함수. 그래서 해시 함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재중 수폴기 계산함수, 뭐 중복, 숫자, 표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재중수폴기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 이 알고리즘은 흔히 암호학적 알고리즘과 비암호학적 알고리즘이 사용하는데 보통 암호학적 알고리즘은 우리가 많이 쓰는 MD5 또는 뭐 샤256 같은 거 있죠. 샤256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비암호학적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지만 여기에 체크썸이나 CRC와 같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한다. 이게 전반적인 그리고 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러면 여기
값이 어떤 특정 값이 해시 함수랑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해싱이라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해시 테이블 값이 10개예요. 저장이 될 수 있는 게 10개야. 근데 얘가 값이 저장되는 AA, BB, BB, C 값이 만약에 30개야. 그러면 해시 테이블보다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해시로 만들어 저장할 때 값이 동일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겠죠. 동일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해시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 왜냐하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또는 우리가 그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두 가지예요. 해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저장 공간 부족.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개수가 해시 테이블보다 많을 때, 이럴 때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그 모드 값을 사용하거든요. 재중수풀기 해시 함수에는 모드 값을 사용하는데, 모드 값을 하다가 값이 중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드는 나누기잖아. 나누기 몫을 사용하기 때문에 몫이 서로 다른 값인데, 흔히 말하는 HAAA랑 예를 들어서 AAAA B가 그 모드 값이 중복이 돼서 똑같이 1101이 얘도 110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드 값에 대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방법인 이것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충돌이 발생하니까 그럼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해야 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한 이게 연결 오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 충돌이 났어. 충돌이 나면 한 칸 다음으로 이동하던가 두 칸 다음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은 빈 공간인 여기서 뭐 제곱을 해서 좀 더 멀리 있는 빈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체이닝. 두 번째는 체이닝. 연결시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자료 구조에서 링크 리스크처럼 여기에 1101에 저장을 했는데 이 안에 새끼를 하나 까는 거죠. 새끼를 하나 까서 여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A가 있고 여기 뒤에 B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한 버킷 안에 두 개의 값을 저장해 주는, 체이닝으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그 충돌이 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해돼요? 이게 해시하는 전부입니다. 해시 함수 전부. 어렵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르면, 그래서 한번 장표 한번 볼게요. 해설지. 해시 함수 키 값으로 임의 길의 고정 길이 메시지로 단방향으로 저장한다. 오케이. 단방향을 하는 함수다. 이거는 해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대. 알았어. 해시 충돌. 해시의 개념도는 키 1이 만약 여기 AAA야, 얘는 BBBB고 얘는 CCC야. C는 그러면 13번에 그 고정된 값 5543으로 저장되는 거고, BBB는 0, 1에 대한 키 값에 어차피 키와 밸류가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키는 0.1이고 그 해시 값은 1, 2, 3, 4. 얘가 해시 테이블이고 얘가 키고 얘가 해시 테이블이고 얘가 키고 얘가 밸류, 해시 값 1, 2, 3, 4 저장되는 거고. 다음은 아까 해시 함수 유형, 재중수풀기, 중간 제곱, 숫자 어딨냐, 기. 어쨌든 유형 제가 암기하는 거 다르니까 어쨌든
나눗셈, 폴딩법, 중간 제거, 기수 변화 이렇게 해시 함수를 고정된 값으로 변화시켜준 함수가 이거고,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암호학적 해시 함수와 비암호학적 해시 함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많이 쓰는 게 MD5나 샤, 비암호학적인 거는 CRC나 체크섬.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해시 테이블로 저장될 때 데이터가 많을 때 충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모드 값이 중복이 생겨서 그 해시 테이블 저장할 충돌이 생기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개방 주소법. 그래서 충돌 발생 시 다른 비슬롯을 찾아서 저장한다. 충돌 발생 시. 이때는 선형수사법 2차. 선형은 뭐냐면 한 칸 뒤로 만약에 미룬다는 거예요. 충돌이 발생한 주소에서 일정 폭, 예를 들어서 하나만큼 주소를 이동하여 빈 공간에 해시 값을 저장한다. 이해됐죠? 이거는 빈 공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뭐 두 번, 2차, 이중, 재해싱. 이런 것처럼 좀 빈 공간에 저장한다는 게, 개방 주소법이고, 흔히 폐쇄 주소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체이닝이에요, 체이닝. 근데 그룹핑에서는 보통 우리가 오픈과 클로즈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오픈하고 클로즈 쓰고, 클로즈는 체이닝은 같은 인덱스의 데이터를 연결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다. 연결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다. 그럼 뒤에 그림이 있는데, 해시 테이블은 아까 전에 있었던 여기는 value와 여기에 키입니다, 키. 아까 전에 여기 오픈, 이건, 잠시만요. 이게 체이닝이네요, 체이닝. 두 번째, 폐쇄. 아까 전에 폐쇄한 링크리스트처럼 저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 존 스미스와 사만다디가 지금 1552로 지금 충돌이 났어요. 충돌이 났는데, 그래서 먼저 존 스미스가 저장됐을 때 1로 저장이 됐어. 근데 사만다디가, 똑같이 충돌했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딴 공간으로 미룰까? 아니다. 그냥 체이닝으로 연결시키자. 그래서 552번에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결. 이게 체이닝 기법입니다. 충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체이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빈 공간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존 스미스와 산드라 디 먼저 존 스미스가 저장을 552번 했어요. 그러면 존 스미스 저장됐죠. 근데 산드라 D가 또 모두 하니까 150원 나왔어. 어떻게 하지? 그래? 다음에 넣자. 다음 장에 넣자. 그래서 다음에 뭐 선형으로 해서 한 칸만 다음에 빈 공간, 여기 비어 있을 때 빈 공간이 산드라 D 다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저장되는 거죠. 이제 다음은 IT 거버넌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해시는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어차피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녹화를 한번 한 거 보세요, 한번. 그거 보시면,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런갑다. 몇 번 듣다 보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은 IT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IT 거버넌스에 대해서 내용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38,500이라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IT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서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IT 거버넌스가 있으면 IT 거버넌스라는 큰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안에 여기에 흔히 우리가 아는 38,500이나 31,000 또는 270 14 뭐 코빗 ITIL ISP EA 여기에 IT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여기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표준이 38,500인 거고, 위험에 관련된 게 IT 거버넌스 안에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31,000이고,
그리고 그 안에 IT 거버넌스, IT 안에 정보 보호 거버넌스가 20114, 이런 식으로 IT 거버넌스 안에 다양한 뭐 방법론 또는 거버넌스 표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국지가 IT 거버넌스죠. 그래서 IT 거버넌스 쓸 때는 쉽게 쓸 때는 38500 기반으로 쓰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근데 아까 전에도 그 데이터 독립성이 안지 스파크 3계층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IT 거버넌스가 38500은 아니에요. 근데 IT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38500을 이용하는 거지. IT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38500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8500이 IT 거버넌스 국제 표준이니까. 그렇죠? IT 거버넌스를 그런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IT 거버넌스 국제 표준인 38500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IT 38500 원점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 요소 쓴다. 만약에 구성 쓴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IT 거버넌스는 ISO 38500 기반으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IT 거버넌스 38500의 구성 요소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38500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좀 이거죠. 뒤에 설치에 보면 평지모 2, 평가, 지휘, 모니터, 이해관계자 알리자. 이게 옛날에는 평지모였었는데 하나가 추가됐죠. 이해관계자 참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모 2까지 4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 지표. 사실 측정 지표, IT 거버넌스, 조직의 목표, IT를 어떻게 통제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참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의사결정 원칙, 전략적 원칙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IT 거버넌스, 우리가 IT를 사용하는 목적이 IT를 왜 사용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IT 거버넌스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IT 거버넌스가 IT가 필요한 이유, IT 가출 창출 지표 또는 IT가 얼마만큼 기업의 ROI가 투자가 되는지 또는 IT 장애 발생 건수 이렇게 좀 IT 거버넌스스럽게 좀 지어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외워요? 착수 계획, 실행 프로세스. 느낌적으로 IT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는 사실 회사에서 서버 산다, 뭐 서버 산다 그러고 소프트웨어 산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냐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거 안 사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서비스 가용률 성숙도 지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IT 거버넌스를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할 때는 아까 전에 했던 IT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 있던 38500부터 시작해서 27014 여기 코빗, 바이 IT, ITIL, ITBSC, CM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걸로 IT 거버넌스를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설이긴 소설인데 조금 정답인 걸로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반정규화. 사실 반정규화는 뭐 그냥 알아서 잘 쓰세요. 알아서 쓰시고 근데 반정규화 개발 성능과 개발 편의성 쓰면 쓴다.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다. 그러니까 키워드 트레이드 오프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다. 그리고 개발 편의성, 성능, 중복 허용, 무결성 일부 희생. 그리고 반정규할 때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결성이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정규화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상조사, 대답안이라고 하죠. 보통 대답안, 절차, 대답안, 그리고 여기는 유형은 테이블 어떻게 자를 건데, 어떻게 반정교할 건데, 테이블 단위로 할 거야, 컬럼 단위로 할 거야, 아니면 관계 단위로 할 거야. 그래서 택컬관, 중분통, 중개이중, 네. 싹 다 이건 외워주세요. 이건 싹 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택컬관 정도 반정교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 중심으로 테이블 분할 뭐 이렇게 대충 썼는데, 요즘에 그 반정교환은 너무 쉬운 토픽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쉬운 토픽은 어렵게 키워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싹 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반정교할 때 반정교환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려사항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까? 왜 해야 되지? 반정교환을 왜 해야 돼? 그래서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 왜냐하면 반정교환했으면 성능 때문에 그랬으니까, 성능이나 아니면은 개발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얼마만큼 있는지 검증한다. 그리고 저합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제가 뭐 고민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말고도 여기에는 별로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이니까 반정교할 때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다음 넘어갈게요. 쉬운 건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은 EA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것도 사실 정보기술 아키텍처도 어렵고 DQ 인증도 어렵고 뒤에 있는 ITIL도 좀 어려워요. 이건 다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 거라서 어려워요. 다 암기예요, 싹 다. 이거는 사실 이해를 하려고 설명드리지만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키워드만 외우세요. 하지만 이해는 시켜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정보기술 아키텍처, 일단 조직의 정보기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 체계가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직이, 야, 너네 IT 기술이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 있어? 그래? 글쎄, 한번 볼까? 알았어. 정의를 보면 정의가 어려워요. 근데 정의가 뭐 여기 이걸 빨간 게 보는 게 더 나을 건데,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조직의 정보기술, 우리 회사, 제가 매일경제니까 매일경제의 정보기술을, 정보에 관련된 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설계도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IT 설계도, 정보기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계도. 오케이. 근데 뭘 체계적으로, 니네 매일경제에 어떤 정보기술이 있는데 그걸 관리할 거야? 그 정보기술들을 보통 메타모델이라고 하는데, 메타모델. 그 메타모델이 뭐가 있어? 메타모델은 흔히 범정부 기준정보와 기관 인력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류기준정보, 기획예산정보, 공유자원 이런 것들이 있어. 총 이게 24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 기준이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준도 있다는 거. 범정부 기준정보가 13개가 있고 기관 인력정보가 11개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메타데이터가 총 24개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4개가 있어. 24개가 있고 그 2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관리해야 될까?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성과나 업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뭘 참조했었는데. 아까 전에 ITSM에서 처음에 관리할 때 어떤 관리했어? 이 서비스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으로? 인조기프, 인력 조직 구조,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처음에 고객의 인조기프를 관리해야 되는데, 조직의 인조기프 알았는데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 걔네들 말이야, 방법론이 있잖아. 그 방법론,
흔히 말하는 ITIL, ISO 2만 이런 방법론을 참고해서 조직의 인력과 조직과 구조와 프로세스를 관리하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너네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니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보 조직, 조직의 IT 기술, IT 기술이 있으면 IT 기술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이런 게 있어. 평가 정보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성과 중심으로 또는 업무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내가 아까 했던 표준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게 해서 나온 게 참조 모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에 그래서 성과 참조 모형, 흔히 말하는 조직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 성과 참조 모델이 있는 거고, 업무 참조 모델, 업무 아키텍처를 구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조직의 업무 분류 이런 것들을 업무 참조 모델, 업무를 분석할 때는 이걸 참조해.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때는 뭐 여기는 주거생활, 대국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서비스 참조 모형을 참조해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 정보 메타 모델을 좀 더 관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참조하고 그 여기에 있는 기술들,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뭘 참조해야 돼? 기술 참조 모델을 이거를 참조 모형을 분석하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메타 모델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참조 모형을 기준으로 막 참조를 했어. 그러면 그래 평가해볼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메타 모델 정보 IT 기술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성숙도를 한번 체크해볼게. 라고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 겁니다. 1, 2, 3, 4, 5. 이게 응용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134회인가 135회 응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성숙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등록, 관리, 확산, 성과 가치와 최적화. 어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 모델을 평가한다는데 근데 우리가 그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축을 해야 돼? 그럼 업무 참조 모델 아까 더 있잖아요. 업무 뭐 서비스 참조 모델, 뭐 기술 참조 모델, 어떤 참조 모델, 업무 참조 모델 그런 거 참조를 해서 너네가 구축을 한 다음에 알았어. 평가해 볼게 내가 성숙도를 얼마만큼 너네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유비인지 아니면은 고인물 썩은 물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아마 영상을 보면 몇 번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해될 겁니다. 다음은 두 문제 남았습니다. DQ 인증. 이것도 이제 와리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이게 해설지 뒤에가 있긴 한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해설지에 나온 거는 조금 이게 바뀌었어요. 보통 DQ 인증하고 데이터 품질 인증이라고 해서 여기는 데이터 내용과 데이터 관리 체계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프로세스인가 뭐 있는데 하나 빠지고 이제 최종으로 두 개가 나왔으면 두 개 이제 정의를 한번 보면 슬슬 봅시다. 천천히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데이터 품질 기준 인증 기관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너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과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수준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너네 기업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데이터 품질을. 아까 전에 있는 거는 데이터 품질이 아니죠. EA 아키텍처니까 우리 기업에 갖고 있는 정보 기술 전체 자산에 대한 거고 이건 데이터 품질입니다. 데이터 품질.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잊으세요 그냥. 아까 그거는 잊고 데이터 품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데이터 품질 연관시키면 곤란합니다. DQ 인증, 데이터 품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데 오케이. 데이터 품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때는 두 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데이터 내용과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내용과 관리 체계. 가봅시다.
데이터 내용과 관리 체계. 오케이. 두 개를 기업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을 평가한대.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를 평가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대상이 있게 대상.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하는 정형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다른 말로 반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이 데이터가 먼저 이거부터 보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복잡한지, 복잡도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하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복잡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유형에 따라 복잡도에 따라서 컴플렉스, 복잡하다 또는 노멀하다 또는 심플하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심플해, 복잡해 이렇게 그 데이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평가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DQ 인증이기 때문에 니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됐고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 가용성이 있는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 지표가 있어야겠죠. 평가 지표는 아까 했던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구하나 이룩에 있는 신뢰성, 사용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대충. 마지막. 이걸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평가. 그러면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겨서 여기에는 너 데이터 오케이. 너무 좋아. 오케이. 너무 좋아. 클래스 A. 조금 좋아. 클래스 B. 안 좋아. 클래스 C.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의 대상과 유형과 지표는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등급을 나눠주는 거죠. 유리님 괜찮아? 따라하고 있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의 내용 끝.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제 두 번째 관리 체계도 있습니다. 관리 체계도 여기도 대상이 있고 등급이죠. 등급 정도만 하죠. 대상이 있고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해설지 보고서 한번 해보죠. 다시 가보죠. 먼저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내용. 오케이, 데이터는 인증 대상이 있어. 처음에 인증 대상은 정형 데이터. 오, 아까 정형 데이터 봤어. 정형 데이터는 RDBMS 이런 것들이 정형 데이터래. 뒤에 보니까 여기는 비정형 데이터네. 비정형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나누네. 오케이. 그러면 이 데이터는 뒤로 넘겨보면 복잡도에 따라서 컴플렉스 타입과 노멀 타입과 심플 타입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등급이 A, B, C로 나눈 겁니다. A, B, C. 완전 쉽죠. 근데 여기 조금 더 아까 들어간 평가를 무슨 지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 다시 보면 정형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지표가 여기 있는 완전성, 유효성, 일관성, 유효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다고 있는 이걸 외우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지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구하나 이룩에 있는 기신사효율 이거 앞에 두음 따서 그냥 아무거나 몇 개 쓰면 되고 정형 데이터에 대한 지표가 있었으니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죠. 비정형 데이터도 뭐 그냥 완전성, 유효성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를 하면 클래스 A와 B로 나눈 겁니다. A, B, C. 이게 데이터에 대한 인증 등급인 거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데이터 말고 두 번째는 관리 체계. 오케이. 관리 체계. 아까 관리 체계는 대상, 그럼 관리 체계 대상은 뭘까? 관리 체계 대상 3개. 데이터 기반 사업. 첫 번째 데이터 기반 사업 이때의 관리 체계 또는 시스템 관리 체계. 다음 관리 조직에 대한 관리 체계. 3개 관리 체계에 대한 대상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데이터에 대한 대상은 정형, 비정형이 있었는데 관리 체계의 대상은 3개. 데이터 기반 사업과 시스템과 그리고 관리 조직 3가지.
그리고 아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도 아까 신뢰성, 유효성 뭐 이런 걸 평가했잖아. 얘네들도 평가를 해. 평가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한 50개래. 이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이거 그냥 어쨌든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 밑에 그림이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심사한대. 사업 목적 및 해당 프로세스 목적에 맞게 수요 활동에 이런 걸 평가한대요. 한 50개 있는데 50개 외울 사람들 외우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평가했어. 관리책에 대한 평가했으니 대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으니 이제 등급을 나눠야겠지. 오케이. 등급은 1부터 5까지다. 등급은 1부터 5까지다. 아까 데이터는 A, B, C였는데 관리체계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다. 그렇습니다. 어렵죠? 안 어렵죠, 근데. 외우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딱 알았잖아. 데이터 관리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딱 쭉쭉쭉쭉 여기까지 이제 그림만 그려지면 돼. 외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제가 그림은 그려드렸으니까 그림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응. 그리고 뒤에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는 이거는 웬만하면 안 보셔도 돼요. 이게 2025년도 2월인데 그 이후에 10월, 12월인가 한번 이게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보셔도 무관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 큰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을 보자. 마지막입니다. ITI 4.0. 네. 어지러워. 2, 3, 4, 5 레벨 어. 인증 안 합니다. 인증 안 함. 아니, 써.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죠. 그러니까 써. 다음은 이제 ITI의 4.0입니다. ITI의 3.0까지 4.0도 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뭐 흔히 그런 게 있대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나 데브옵스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이것도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ITI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4차원 모형. ITI라고 하는 게 IT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잖아요. IT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근데 그 IT 서비스를 어디에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기업이 어디에. 왜냐하면 나는 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고객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줄까? 그래서 첫 번째는 4차원 모형으로 나눕니다. 4차원 모형은 기억이 안 나는 정보 기술 뭐 있어요.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가지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VC 서비스 밸류 시스템. 그래서 그 서비스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보통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만 크게 알면 돼요. 그 첫 번째는 4차원 모델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기는 처음에 조직과 사람, 두 번째는 정보 및 기술, 세 번째는 파트너 및 공급 업체, 그리고 네 번째는 가치 흐름과 프로세스. ITI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영역에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게 4차원 모델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래서 이 조직이 IT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게 총 6가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원칙과
거버넌스, 가치 사슬 시스템, 프랙티스, 지속적인 개선 총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2가지를 외우는 거죠. 이거 얘 1번 1번 첫 번째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울 거는 여기에 4개 여기에 6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네. 끝. 또 하나 내가 진짜 마음의 문이 좀 열렸어. 좀 하나 더 외우고 싶어. 그럼 여기 안에 SVC가 있어. SVC에서 여기도 6개인가 몇 개 있죠, 지우야? 지금 몇 개 있죠? 이것도 6개인가 있나? 5개인가 있나? 여기도 아마 6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 완전 쉽지? 다시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ITI의 그 IT 서비스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 IT 서비스를 어떻게 어디에 집중을 할까? 그래서 기업의 조직과 사람 4가지에 대한 차원 여기 4가지 차원을 그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서비스 가치 SVS가 어떤 서비스 가치 시스템이 있는지 원칙과 거버넌스 서비스 가치 시스템 프랙티스 지속적인 해서 총 6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가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흔히 계획 개선 참 여기 있네요. 총 6가지의 서비스 가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 참여 설계 제공 획득 개선 이걸 그냥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2가지 큰 꼭지 2가지 큰 꼭지 2가지 여기 4개 있어. 여기 6개 있어. 그 여기가 SVC야. 여기 SVS고 여기 4차원 모델이고 SVC 6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기태는 뭐냐면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했던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키워드를 쓰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쓰시고 왜냐면 멘토링 할 때 기다려야 되니까 쓰시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 멘토링 하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